어떻게 토트넘까지 사랑하겠어. 손흥민만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토트넘 경기를 보고 있는데 점점 더 밤을 새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토트넘이 뉴캐슬을 홈으로 불러들인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시작할 때부터 좀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에서 호이비에르하고 로메로 선수가 빠졌어요. 게다가 이 두 선수가 그 선발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수진 구성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로얄 선수가 부상 이탈을 징계 이탈했던 상황에서 복귀를 하면서 선발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페리시치가 선발에서 빠지는 대신 세스뇽 선수가 선발로 들어왔고, 수비 쪽에서는 로메로가 빠진 자리에 산체스가 들어왔고요. 벤데이비스 자리에 랑글레가 투입이 되면서 굉장히 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호이비에르가 빠진 게 좀 가장 눈에 띄었는데, 그 자리는 올리버 스킵 선수가 메우면서 초반만 해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 로메로와 호이비엘의 공백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날 전반전 굉장히 출발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 10분 동안에만 슈팅을 3번이나 때렸고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하기 위한 움직임, 정말 지난 맨유전 때도 굉장히 현지에서 낮은 평점 받았고, 최근에 골이 없는 경기 수가 좀 많죠.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골을 5골을 넣고는 있지만 그 골이 모두 단 2경기에서만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그리고 레스터시티, 당시 골주였던 레스터시티하고의 경기에서 헤트트릭. 요 두 경기 외에는 골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이날 경기에서 3-5-2 시스템을 썼고, 또 초반에 해리케인이 앞쪽보다는 좀 내려와서 본인이 볼을 좀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좀 초반 기회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도 가벼워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3번의 슈팅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기회에서도 골이 나왔다면 굉장히 이날 토트넘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기회들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불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손흥민 선수가 닉포프 골키퍼하고 단독 찬스가 있었을 때 이때 칩샷이, 저는 이날 닉포프 골키퍼가,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리피어, 닉포프, 알미론 정말 폼이 좋거든요. 닉포프 선수가 그 가까운 거리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본인의 팔 움직임을 바꿔서 막아내는 걸 봤을 때 정말 경악을 했고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훨씬 더 좋았다면은 그래도 막지 못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에서 막히면서 토트넘이 초반에 굉장히 아주 호쾌했던 흐름을 득점으로 리드를 이어가지를 못했던 것이 이날 첫 번째 좀 팀적으로 봤을 때는 불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에릭 다이어의 실수도 뭐 있었고, 결정적으로 요리스 골키퍼의 2차례에 걸친 미스. 이거는 좀 저는 치명적이었다고 보고요. 사실 요리스 골키퍼가 지난 맨유전 때 가장 뭐 팀은 망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선방을 하면서 팀이 참패할 수 있었던 경기를 그나마 2실점으로 이제 막아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그때 본인이 막아냈던 골들을 다 토해내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 31분에 문전 바깥으로 칼럼 윌슨을 막기 위해서 나왔다가 약간의 충돌이 있고 넘어졌고, 그 뒤에 칼럼 윌슨이 텅 빈 골문에 골을 집어넣었고요. 그 뒤에 이제 알미론 선수에게 이제 골을 내주는 과정에서도 결국 볼 방출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뉴캐슬 입장에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어내면서 이게 또 바로 골로 연결됐습니다. 사실 공격수가 골을 못 넣은 것도 물론, 여러분, 저희가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초반 폼이 좋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크지만, 어쨌든 골을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아쉬워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최후방에서, 게다가 팀의 주장인 선수가 이렇게 연속으로 큰 실수를 2번을 하게 되면 그 팀은 사실 흔들리지 않기가 더 어렵죠.
특히 이제 첫 번째 그 박스 바깥쪽에서 본인이 박스를 비우고 나왔다면 어떻게든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 그 두 번째 볼 불출하고 나서 본인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던 실점 장면. 요런 부분들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웠던 분명한 문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토트넘에게는 상당히 좀 두 차례 이어진 불운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난 맨유전 패배도 그렇고 이번 뉴캐슬전 패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상대에게 크게 밀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진다는 것은 이거는 실력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토트넘이 전반전에 그 좋은 분위기, 정말 전반전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전반전에 그 좋았던 분위기가 후반전에 그 전반 중반 이후부터 완전히 꺾인 데에는 이런 최후방에서의 실수와 함께 중원이 밀린 게 크다고 봅니다. 사실 3-5-2가 콘테 감독이 계속 얘기했었죠. 우리는 3-4-3으로 팀이 만들어져 있다. 3-5-2는 미래를 위한 전술이다. 그러니까 3-5-2가 지금 콘테 감독이 준비를 잘 했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3-2를 쓰고 싶어도 윙어 2명, 셉세비하고 히샬리송이 지금 완전히 부상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윙어가 없어서 모우라나 힐을 선발로 쓰느니 3-5-1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호이비에르가 빠지니까 야 이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버 스킵이 올 시즌에 처음 이제 선발로 나왔는데 초반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도 패스를 많이 넣어주면서 좋은 그런 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그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체력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뉴캐슬의 이제 허리질에 있는 선수들과의 경합에서 이기질 못했습니다. 뉴캐슬이 전체적으로 이날 뭐 기마랑이스나 뭐 롱스테프나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활동력도 좋고 또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중원 장악에서 형식적으로 3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전혀 꿀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호이비엘의 공백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 팀에서 비수마도 이날 뭐 풀타임을 뛰었습니다만 실수도 많이 있었고 비수마를 지금 콘테 감독이 계속 수비형 미드필더로 박아놓고 쓰는데 사실 이 선수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저 위치에 놓고 이 선수를 쓴다는 것은 낭비거든요. 오늘 물론 전진시켰을 때에도 좋은 역할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3명이나 미드필더로 도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못해주니까 결과적으로 미드필더하고 공격진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이 시간이 가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미 또 분위기가 뉴캐슬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역습상 계속 토트넘이 밀리던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아서 드리블 질주를 해서 코너킥까지 만들어내고 그 코너킥을 손흥민이 찬 게 랑글레 맞고 떨어지면서 이제 해리케인의 헤딩골로 연결이 된 요 장면 정도가 토트넘이 후반전에서는 거의 뭐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팀의 어떤 좀 하락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굉장히 지금 에디하우 감독이 이 팀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놨고 선수들이 압박을 그 2대1로 토트넘이 쫓아온 이후에 더 압박을 앞쪽에서 강하게 하면서 토트넘이 수비 진영에서 볼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만한 공격도 제대로 추가로 하지 못한 채로 경기가 마무리가 좀 돼버렸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후스코닷컴 같은 경우에도 평점표가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예, 뭐 보시면 벤탄쿠르하고 뭐 해리케인 7.9점을 줬고 골키퍼 야 무슨 에릭 다이어가 6.9점이야 평점이. 이거 AI 평점이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현지 매체 평점과 평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는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또 재미있는 게 물론 경기 수에는 팀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 토트넘 아직도 3위입니다. 네. 그리고 뉴캐슬이 오늘 토트넘을 잡으면서 첼시를 제치고 골드실러 첼시를 제치고 빅4, 탑4에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이번 라운드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순위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라운드 최종 순위는 그래서 토트넘은 그동안 굉장히 잘 벌어놨던 승점을 최근에 2연패를 하게 되면서 이제 깎아먹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경기력을 봤을 때 지금 또 부상자가 몇 명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부상자가 없던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하지 않았던 게 결국
토트넘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부상자들이 나오면서 완전히 지금 급전직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페리시치 투입된 이후에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역시 억제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적어도 오늘 경기에 있어서 페리시치의 기여도가 낮았던 것이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상황에서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뀐 뒤였고 전체적으로 중앙 미드필드 쪽에서 완전히 좀 밀리면서 공격수하고 미드필드 간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 수비가 이미 앞선 리드를 지키고 있어 내려앉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페리시치 투입 여부가 경기의 어떤 큰 뭐 좀 약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만 그건 뭐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오늘 경기를 가지고 그럴 수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부상자 중에서 몇 명이나 빠르게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분위기는 정말 더 긴 연패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트넘은 이제 주중에 스포르팅하고 이제 홈 경기 있고요. 그 다음 주말에는 본머스하고 또 경기를 하게 됩니다. 본머스가 최근에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나름대로 좀 안정감을 좀 가져가면서 리버풀한테 9대 0으로 진 이후에 지금 패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팀도 좀 쫀쫀한 팀으로 좀 건너고 있어서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다음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 골 보고 싶네요.